아, 네, 여러분 정말 요즘 서울 뭐 수도권 아파트값, 뭐 전세값 계속 꿈틀대는 뭐 그런 데이터들 많이 보시고 기사도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짚고 넘어갈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위원님을 초대했습니다. 광순의 복덕방의 주인공 위원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볍게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잘린 광순의 복덕방 발행인 네. 이거좋습니다. 아. 발행인 이광수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어제 네. 10만 구독 달성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 교수님 유튜브 채널 10만을 돌파해서 또 네. 영광입니다. 이런 그래서 자리 초대해 주셔서. 10만 구독 기념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게스트로서 우리 위원님을 좀 초대를. 너무 영광인데. 어쩌면 이제 10만 구독 안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 오신다고 하니까 된 거예요. 네, 제가 사람 좀 풀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가볍게 네. 질문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신상의 변화가 생기신 네, 거니까. 네, 네. 미래에셋증권에서 퇴사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배경이 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네. 독립 리서치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네. 계획을 언제 할까 생각하다가 네. 지금 하자라고 생각했죠. 예. 근데 또 독립 리서치 회사를 왜 만들까? 그 배경에는 네.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를 한 15년 했고요. 그 전에는 네. 건설사를 한 6년 다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동산 시장도 했지만 주식 애널리스트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일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예. 투자의 정보라든가 네. 아니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게 큰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아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특히 부동산은 더 심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영끌 현상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예.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 시장을 분석하고 애널리스트로서 어떤 책임을 좀 느꼈어요.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없애고 싶다.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저는 투자를 통해서 부의 불평등과 예. 그런 격차를 없앨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막 이렇게 분배해주고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 조금씩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통 사람이 네. 그렇게 투자에 관심을 가진다면 예. 빈부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회사도 만들었고요. 예. 그런 리서치, 예. 그런 어떤 역할과 활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또 여쭙고 싶은 것이 워낙 뭐 유명하고 이 부동산 영역으로 분석 잘 해주고 계시는데 이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보고서를 네. 심지어는 무료로 네. 지금 배포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한 연결선상인데 네. 왜냐하면 제가 정보 격차 줄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네. 제가 돈 받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네.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고 시장 네. 보실 수 있도록 네. 리서치 보고서를 낼 건데요. 예. 원하시면 예. 원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마침 나오니까 네. 교수님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예. 이렇게 메일 주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댓글 최상단 고정 댓글에 네. 위원님 그 이메일 주소를 남겨놔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여러분 정규적으로 이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으시다 네. 하시는 분들은 네. 메일로 또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메일 남겨주시면 아마 무료 리포트 서비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한국에서 네. 정기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는 데는 없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전 오랫동안 사실 그 시장을 분석해왔고 네. 그 애널리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노력하는데 어쨌든 네.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그런 네. 레포트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글을 쓰지만 제가 이제 한 달에 5개 정도의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 꼴의 칼럼이 되잖아요. 그러시구나. 칼럼이 거의 저는 경제 칼럼이니까 네. 리포트예요. 사실은 경제 그래프들하고 막 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것도 여러 신문사랑 네. 이제 이번 주는 뭐 하면서 다 사실은 칼럼 그 기고료를 받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위원님 정도면 분명히 그런 칼럼을 내고 싶은 신문사도 많을 거고 네. 사실 그 리포트 내용을 굳이 무료로 안 하고 칼럼으로 해도 충분한데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무료로 하신다는 것은 혹여나 뭔가 더 큰 꿈을 그리는 게 아닌가 뭐 정치 뭐 혹시나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고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제 네. 레포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예. 3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읽으시는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네요. 네, 근데 전 그 일을 좋아합니다. 네, 글을 네. 쓰고 사실 분석하는 일. 예. 두 번째는 전 여러분들이 그런 호흡으로 네.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말씀. 물론 유튜브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근데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좀 글을 읽는 것보다 노력을 덜 하시잖아요. 네네. 저는 배움과 지식은 나의 노력과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노력할수록 네. 그 지식은 똑같은 지식이라도 네. 더 얻으시는 게 많을 거예요. 병원입니다. 그래서 더 읽은 노력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내재화가 더 되실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아, 저는 벌써부터 이제 시작부터 네. 오늘 말씀하실 게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정말 많은 인사이트 저도 좀 배워보는 시간 아이, 갖도록 고맙습니다. 하겠고요. 네. 특히 22년에 집이 온다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네, 네. 집이 온다. 네. 아주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제목에서 알다시피 네. 사실 집이 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 사실 때가 온다 이런 네. 뜻이에요. 그렇죠. 내 집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집 없다고 서름도 많이 받으시고 네, 네. 벼락거지라고 막 뭐라 할까요? 예. 그렇게 받으셨는데 이제 그런 집이 오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집 살 준비를 하자 아. 이런 뜻으로 제가 책을 냈어요. 그렇군요. 2022년도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집 살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자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그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책 그리고 이 리포트 그 관련된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렇죠.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교수님 이름 어떻습니까? 광순의 복덕방. 광순의 복덕방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진짜요? 안 좋다고 하면 혼날 거. 일단은 광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친근하고요. 네. 왜냐면 제가 이름이 광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그래서 그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이때 친구들이 네. 저 이름을 부를 때 네. 광석이라고 안 하고 광수 이렇게 많이 해요. 아니 광숙이, 광숙이. 광숙이, 꽝스가 뭐 이렇게 장난으로. 그쵸, 그쵸. 그리고 뭐 광순이, 어. 아니 광숙이 뭐 이런 식으로 광수 어. 이런 걸 많이 들어봐서 네. 굉장히 친근한 이름인 것 같고요. 첫 번째. 네. 어쨌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접근이니까 복덕방이라는 그 명칭도 너무 친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복덕방이라는 뜻이 저희 어렸을 때 사실 지금 부동산 중개사의 이름, 중개사무소의 이름이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복덕방이 너무 좋은 이름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복덕방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복덕방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예.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예.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아. 근데 그 음식을 누가 대냐면 네. 그 마을에 뭐 돈 있는 분들이 예. 그 음식을 대고 마을 전체가 모여서 흥겹게 놀고 그런 복과 덕을 나누는 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합니까? 집 얘기. 땅 어떠냐? 예. 자연스럽게 복덕방이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복과 덕을 나누는 방을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 그 인상 속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이 선한 표정과 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올바르게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관련 또 경제 관련 여러 정보를 바르게 또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뭐 저가 하고자 하는 그 취지랑도 너무 맞아떨어져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탐이 납니다. 복덕방에 저도 한번 그럼요. 가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좋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한번 진단하면서 가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엊그저께 그 홍사원의 경제쇼에 출연을 봤습니다. 했습니다. 보셨어요? 네, 뭐 저기 3분기인가 집 보러 다니기 좋을 때라고.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로 봤을 때 네. 0을 통과하는 지점을 저는 4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0을 통과하고요. 네. 그리고 0을 통과하는데 보통 0을 지금 계속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네. 통과하는 지점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3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네. 만약에 3분기 정도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집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전망은 사실 작년에 23년 전망서를 낼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이 거의 비슷합니다. 연내 계속 조정될 것이고 네. 하락 구간이고 근데 연말 끝자락이나 요 정도쯤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로 이제 금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홍사훈 기자님이 방송 끝나고 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달리 이야기하신다. 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네. 그 표현만 듣고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모습들, 뭐 네. 꿈틀대는 데이터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물론 꿈틀대지만 아직 그 기준선에는 못 미치는 것들도 있고 네. 지금 대부분 이런 수준인데 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가격이 회복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네. 지금의 변동 원인을 찾아야죠. 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지속 가능하냐 물어봐야죠. 네. 근데 왜 지금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빠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러면 집값이 빠지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집값이 다시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빠진 것을 상쇄시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짜리가 7억이 빠져서 네. 수요가 들어온 거거든요. 네, 네. 근데 7억이 다시 9억이 되면 수요는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요의 특성이에요. 이게. 네, 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네. 투자 상품에서 네. 수요 상품, 네. 사용 상품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증가하지만 네.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봐온, 예를 들어서 2019년, 2020년, 21년도에 봐온 시장처럼 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사용하는 수요가 아니라 네.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돼요. 네. 투자 수요만이 예. 가격을 올리면서 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투자 수요가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네.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어. 그러면은 일단은 뭐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반등하는 그런 시점을 뭐 가늠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시점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려요. 네, 네. 시점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유연하게 대응이 안 되거든요. 아. 그리고 그걸 맞추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면 아, 특별히요? 예, 예.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아, 어쨌든 예, 예. 어떤 어림된 기간은 맞아요. 있어요. 예, 예. 그건 있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교수님도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건 예측하는 부분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어쨌든 예, 예, 이해가 예,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많이 수요가 남아있군요. 들어오는 시점. 아, 근거가 있어요. 네, 투자 수요가 들어오려면 예.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세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돼요. 네, 예. 그래야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2025년부터 전세 가격이 하방 경직성을 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네. 투자 수요가 이제는 쉽게 말해서 간을 보게 시작하겠죠. 그 시점부터. 그래서 제가 2025년을 어림잡아 오늘 사실 처음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제가 예측하고는 있긴 해요. 네. 제가 오늘 어쨌든 저는 진행하는 역할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썰전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니, 썰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네. 의견이 네. 전세 가격과 이 매매 가격의 상관관계를 전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네.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시장을 경유해서 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네.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네.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지고 역전세나 네.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소위 금매를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조정되는 그렇죠.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규명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전세 가격 등락률과 매매 가격 등락률은 보면은 살짝의 격차를 두고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근데 매매 가격 등락률도 마이너스 0.48% 찍었었는데 저점이 네. 근데 그때 전세 가격 등락률이 그거보다 한 달 정도 앞서서 네. 마이너스 0.9% 정도를 찍었었습니다. 네. 그게 전세 가격 등락률의 저점, 네. 매매 가격 등락률의 저점.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12%까지 왔고 네. 역시 전세 가격 등락률도 마이너스 0.12%까지 온 거예요. 네. 물론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네. 여전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네. 떨어지는 속도가 좁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이. 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고 네. 시중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주고 있으니까 네. 이것 때문에 월세 선호 현상이 좀 줄어들면 네. 전세 가격이 먼저 플러스로 반등하고 네. 이어서 매매 가격 상승률도 플러스로 반등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예. 그 질문을 제가 네. 어떤 데서도 받지 못해요. 예. 그런 어떤 심도 있는 질문을. 말씀. 근데 저는 그런 답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예, 첫 예. 번째는 뭐냐면, 예. 자, 전세 가격 하락률이 줄고 있다. 네네. 그러면 사실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오를 이런 수도 얘기를 있다는 하잖아요. 거죠. 예. 전세 가격은요, 월별이나 주간은 의미가 없어요. 네. 2년 전보다 어떻게 됐냐가 중요합니다. 2년 전과 그쵸. 비교한다. 네. 거래 가격은 네. 월별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되면서 변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예, 근데 예. 전세 가격은 네. 그 변하는 가격의 신규 수요자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네.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갱신하거나 그 신규로 그렇죠. 잡을 때 왜냐하면 기존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하락률이 떨어지면서 반동하고 있지만 예. 중요한 건 과거에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오르더라도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전세가 가장 비쌌을 때가 네. 2022년이에요. 절대 가격이. 그렇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 높은 가격에서 지금 하면 이 격차가 점점 더 지금 사실은 커지고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높았기 예, 그거는 때문에. 사실이죠. 예. 예. 실제로 거래 가격만 보면 지수로만 말고요. 예. 거래 가격 보면 2022년 중에 네. 전세 계약이 100건이 거래됐다면 네. 평균적으로 서울을 보면 네. 주요 아파트를 보면 80% 이상이 지금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됐어요. 네. 그건 2024년도에 이 가격이 만약 유지된다면 네. 계속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격차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월별로 이렇게 반등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 전에도 전에 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네네. 월세와 전세를 대체제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전 대체 네. 탄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 가격이 비싸지면 전세로 옮기고 네. 전세 가격이 비싸지면 월세로 이동하는 율이 높아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예. 조건이 나오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 교체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네. 네. 오히려 어떤 수요가 더 많냐면 네. 집을 살려고 그랬다가 전세 사는 그런 네, 네, 그런 수요가 네. 훨씬 많지 네. 월세와 전세가 막 이렇게 스윗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이 서로 쉽게 말해서 가격의 교차 탄력성이 크지 않아요. 네네. 그런 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월세가 오른다고 그래서 전세가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거나 네. 전세 가격이 확 떨어진다고 그래서 네. 전세 수요가 확 증가하거나 조금 길게 보면 그런 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희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이건 길게 보아서 얘기 드리는 거지 최근 2년간 네. 금리가 급등할 때는 네. 약간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최근에 코로나 때의 저금리와 유동성의 확대 기간은 이례적인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꾸 그거를 뭐랄까 확대 해석하고 그런 시장이 계속 온다고 얘기하는 건 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질문에 답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시군요. 여러분께 이제 중간에 한번 설명드리면, 왜냐하면 다른 채널에 보시다가 제 채널로 들어오시면 괴리감을 느끼시는 게 제 이야기가 길어요. 네. 근데 저는 제 채널은 인터뷰 채널이 아닙니다. 네, 서로 대화. 대담입니다. 네, 대담. 너무 좋은데. 네, 대담입니다.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질문지를 던지는 거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대담이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 좀 계속 조율을 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충되는 게 있으면 한번 여쭙는 겁니다. 저도 여쭤봐도 되는 아, 거예요? 그럼요. 네, 당연히 너무 좋은데요? 당연히 물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쭤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관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은 데이터를 놓고 같은 현상을 놓고 약간 다른 뷰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가구에서 네. 적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네. 가장 대표적인 표준이 되는 가구의 정의는 4인 가구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미 1인 가구가 가장 많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표준이 되는 가구는 1인 가구예요. 그렇죠. 그럼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졌고 네. 많아지는 경제 구조 속에서는 전세와 월세 간의 대체제적 성격이 매우 강해진다.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금리 올라가네 내 집 살까 말까 요걸 판단하는 경향성도 있겠지만 네. 전세냐 월세냐를 선택하는 네. 아니면 이제 반전세죠. 네. 반전세로 반월세 이런 느낌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담보대출을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전세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내가 이거 굳이 이 깡통 전세 문제, 전세 사기 문제를 감당해가면서까지 굳이 전세 살아야 되나? 월세로 살고 싶다.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1인 가구, 2인 가구의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 그래서 월세와 전세가 대체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커질 수 있다. 이런 라고 말씀이신 거예요? 커질 수 있고 지금도 매우 강하다. 저는 이렇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네, 너무 좋은데 저는 사실은 최근에 1인 가구가 네. 갑자기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고령화죠. 1인 가구의 증가는 네. 미혼 1인 가구가 아닙니다. 네. 고령화입니다. 그러면 예. 고령 세대는 네. 자가 보유율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은 이미 전월세를 살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전월세를 살지 않는 임차인들이 아닌데 네. 왜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줍니까?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좋은 말씀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현상, 이런 현상인 거는 맞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그 이유가 소위 아까 말씀드린 게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서 그래요. 네. 예. 근데 고령화, 그래서 고령화 현상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네. 근데 앞으로는 더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독거노인, 소위 고령자 1인 가구가 뭐 자가 보유율이 높다라는 것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인 가구라는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면 1인 가구에서 고령층이 많으니까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자가 보유율이 높다라는 것도 팩트지만 100% 자가 보유율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명의 1인 가구 중에 80%, 90%가 자가 보유율을 가지고 있다, 자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20%, 10%만으로 도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고령자가 아닌 비고령자, 그러니까 만 15세에서 65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를 중심으로 한 1인 가구 비중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그러니까 자가를 보유한 고령층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자가 보유 비중이 있는 이 고령층이 월세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은 없겠지만 나머지 1인 가구가 이미 시장을 움직일 만한 충분한 통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비율이 저는 사실은 그런 어떤 인구의 변화라든가 가구수의 변화 중에서 중요한 건 네.
지속적인 변화는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변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제를 보실 예. 때. 근데 최근에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네. 최근 코로나를 포함해서 네. 3, 4년간 네. 1인 가구가 급증합니다. 네. 그걸 보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도 네.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집값 올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네. 가구 수 증가와 그리고 집값과 같이 그려보잖아요. 네. 그러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왜 그럴까요? 수요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오르면요. 네. 가구가 분화하면서 네. 청약하려고. 네. 그러면서 가구 분화가 빨라져요. 최근에 보면 가격이 다시 떨어지니까 가구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1인 가구가 예. 진짜 1인 가구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아들 딸하고 살다가 네.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아들 딸이요 분가해요. 청약 통장하고 청약 점수 받으려고 그리고 네. 청약하려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1인 가구를 통해서 시장을 예측하기가 물론 있습니다. 변화가 네,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1인 가구나 가구 수의 증감의 통계자를 쓰지 않아요. 네. 거기엔 그런 왜곡된 수치들이 들어와요. 네. 따로 안 사는데 주소가 분리돼 있어요. 그건 사실 진짜 1인 가구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월세나 전세 수요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그 데이터는 제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너무 좋은 비유고요. 네. 같은 데이터를 보고 좀 여러 가지를 좀 검증하는 작업이니까 너무 좋죠. 좋은 것 같고요. 예, 구독자분들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네. 다양한 생각들이 사실은 네. 옳은 결정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단기적인 그 전망을 할 때는 물론 이제 가구를 보고 인구를 보지는 않습니다.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인 시장, 그렇죠. 네, 그렇죠. 장기적인 시장 관점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 정말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네. 의외로 금리가 올라갈 때 월세 선호 현상이 반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가격 등락률만큼이나 정말 더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표가 그 전세 수급 지수잖아요. 네, 네. 전세 공급이 많냐, 전세 수요가 많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리와 함께 같이 맞물려서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의 뷰는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향후로 금리가 지금보다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네. 그러면은 전세 수요가 더 증가한다.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외로 전세 수요가 전세 공급이 지금 뭐 너무 많아서 과잉 공급이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어쨌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도저히 이 집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갭 투자자들이. 네. 그러니까 금매로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금매물이 소진되면서 네. 가격 등락률이 그래도 0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때 기준금리에 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고 보시잖아요, 대부분. 네. 없다라고 보면 시중금리는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특히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그러면 시중금리는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는 어쨌든 금리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네. 물론 투자자도 있겠지만 네. 세입자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세입자 여러분들이 물론 절대 다수가 말씀하신 대로 절대 다수가 이 전세자가 월세자로 금리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보지 않으시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절대 다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수가. 부동층이죠. 전체 100명 중에 20명만 금리 올라간다고 월세로 바뀐다면 그거는 분명히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네. 굉장히 일단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하나만 무슨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이 많은데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경제 주체들은 금리를 대하는 태도가 네. 저는 과거와 현재라고 봐요. 네. 전망으로 액션을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금리가 그동안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과거 대비해서. 맞습니다. 근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네. 갑자기 행동을 바꾸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내려줘도 나중에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건 대출에서 명확히 느껴져요. 네. 지금 고정대출이 많아요. 고정금리 대출은. 네. 그건 뭐냐면 그런 두려움을 반영한 거예요. 네. 지금 시장금리가 떨어져도 네. 나중에 더 오를 것 같은데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를 감당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거든요. 네.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금리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어떤 적응적 기대를 하게 됩니까? 더 떨어지겠죠. 심지어 0에 가까웠는데도 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오히려 변동금리 대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합리적 기대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경제학 네. 교수님이시니까 네. 아시잖아요. 네. 합리적 기대를 하는 데인데 경제의 대부분 주체들은 적응적 기대를 해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변동금리를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금리가 떨어져도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네. 절대 대출 받아서 전세를 안 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이게 장기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네. 적응이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고요. 정말 좋고요. 너무 좋고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커가면서 네. 동료로부터 배운다. 주변으로부터 크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커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부럽다. 키도 크신데 더 커야 돼. 아니요.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속에 또 배우고 있는 건데 저도 많이 배우고 물론 있습니다. 이 금리라는 단어 네. 조차도 이제 해석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르죠. 제가 무슨 뜻이냐면 의외로 낮은 금리냐 높은 금리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 스테이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 주체는 더 그렇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0년에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때 네. 그때 이제 매수 심리가 폭발했던 거죠. 네. 그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게 제로금리가 한참 된 이후에 금리가 또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기준금리 인상하잖아요. 네. 그때 얼어붙는 거예요. 네. 시장이. 네. 그리고 또 높은 금리가 됩니다. 네. 그럼 이것을 또 다른 노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뉴 노멀로.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금리의 레벨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네. 우리가 최근 경험한 20년, 21년의 기준금리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네. 지금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네. 최근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었던 건데 투자자들도 네. 그런데 지금 이 기준금리나 이 시중금리 자체가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금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최근 우리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는 높은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높은 금리 시대가 온 이후에는 네. 또 그게 뉴노멀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중요한데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적응할 수 있는. 네. 근데 저는 코로나19 기간을 특수하게 보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집값이 2014년부터 상승합니다. 네네. 그러다가 2019년에 사실은 조금 하락세를 보여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가 낮아지고 코로나가 오면서 폭등하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이 폭발한 게 이유였지만 네. 또 근저에는 보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네네. 올랐기 때문에 그게 또 폭발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네. 갑자기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폭발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 네. 사람들은 그러면요 집을 오히려 안 사요. 네. 예를 들면 예.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5% 수준에서 3%, 2%대까지 떨어져요. 네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집 안 사요. 네.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게 바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전 유의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마치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네. 막 주식처럼 금리 떨어지면 막 또 매수가 붙고 그래서 시장이 살아날 거다?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클수록 네.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올수록 사람들은 적응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사이클이 부동산은 더 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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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주식은 왜냐하면 한 주당이라든지 돈을 적게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빨리 바뀌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쉽지 않다. 네.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살아나거나 이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판단 주셨고요. 네. 뭐 저는 이제 금리를 23년 연내에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네. 그렇지만 이제 시중금리는 뭐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22년 10월이 정점이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네. 거의 정확하게 매매가격 등락률이 저점 찍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거시경제 지표가 서로 거시끼리 맞는 거예요. 미분양 주택 건수도 네. 22년 끝자락이 정점이고 네.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제 5월 말일 날 나오겠지만 네. 7만 5천 호를 찍고 거의 7만 2천 호로 살포시 떨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6만 호를 깬다. 네. 그러면 매수 심리를요 더 강하게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매수 심리를 볼 때 저는 이제 주택가격 전망 CSI 그 지표를 많이 보는데 네. 이게 역시 22년 10월이 바닥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100을 밑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100을 통과하는 지점이 매매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지점과 미분양 주택 건수가 6만 호를 하회하는 지점이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미분양 주택을 또 말씀드리면 네. 지금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는 이유가 극명하거든요. 네. 뭐냐면 분양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예. 예정된 분양이 한 25만에서 한 30만 곳 사이였거든요. 네. 지금 1분기에 분양을 그 중에서 10%, 15%밖에 하지 않았어요. 네, 네.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있는 땅에 분양 안 해서 미분양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생긴 네, 거잖아요. 네,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초기 분양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분양이 안 돼요. 예, 예. 전국적으로 초기 분양률이 70%대에서 지금 50%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분양하는 수가 주니까 예. 그러니까 초기 분양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예, 착시 예. 효과가 예, 나는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미분양 나면 이제 재고 주택 같은 경우에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하면서 어쨌든 계속 주는데 예. 새로 분양을 안 하니까 애드되는 게 없으니까 쭌절컨 느껴지죠.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할 겁니다. 못 버텨요. 그래서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에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증가해요. 네. 그러면 미분양이 엄청 증가할 거예요. 왜? 그 중에서 50%가 미분양이에요, 지금.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6만 가구 가기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PF가 왜 문제냐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문제인 예, 거예요. 예, 예. 땅을 사놨는데 분양을 안 되고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분양해야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정부에서도 언론에서 가장 뭐 전문가들이나 뭐 건설사들한테 만든 협회 같은 데서 뭐라고 하냐면 분양가 계속 오른대요. 네. 그래서 빨리 분양받으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 이런 게 화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 네. 앞으로 분양 물량 많아져요. 네. 그러면 미분양 나면 건설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품이 안 팔리면 네. 분양가를 내려야죠. 그렇죠. 네. 앞으로 분양가 여러분 떨어져요. 네. 아니 안 그리고 지금 철근 가격, 시멘트 가격 네, 얘기하는데 네.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미. 예. 22년이 정점이었죠. 근데 왜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르지 빨리 않습니다. 분양받으래요. 네. 이거는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양이 감소한다는 걸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 부분에 전제로 깔아놨죠. 네, 근데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예. 있고 초기 분양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위원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네. 전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네. 이렇게 썰전식으로 갈 줄 알았으면 진행자를 따로 앉혀서 똑같이 이렇게 했을 걸 그랬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아니 왜 진행자가 자기가 말을 더 해? 이런 댓글을 남기세요. 그럼 진행자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저는 대담을 목표로 하는 건데 맞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어쨌든 공급 물량이 늘어날 거다, 분양 물량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쌓일 거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22년 말까지는 또 23년 완전 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10만 호를 초과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국토교통연구원을 통해서 미분양 주택 건수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했고요. 네. 그게 가장 위협적으로는 16만 호대까지도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전제하면 무조건 집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미분양 주택이 저는 과학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오. 과학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분양 주택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일 테니까 네. 그게 쌓이면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지금 줄어들어서 일시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정점 찍고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네. 추가적인 지금 아껴둔 거고 공급량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수요가 자극되면 미분양 주택은 어쨌든 해소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요가 자극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의외로 롱텀하게 오르다가 롱텀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19년엔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리고 20년, 21년 오르다가 22년, 23년 떨어지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롱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조차도 의외로 모든 의사결정이 짧아져요. 네. 근데 이렇게 짧게 나타난 배경도 짧은 금리 인상 주간이었거든요. 무슨 뜻이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제로금리로 끌어내리고 네. 정말 한참 동안 2013년 12월에서야 네. 그제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기간이 길어요. 네. 13년, 14년, 13년 12월, 14년 12월, 15년 3번, 16년 4번, 네. 9번에 걸친 베이비 스텝만 했어요. 4년 동안.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금리의 향방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천천히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머지 시장도 천천히 움직이고 롱텀하게 가져오게 했는데 20년에 찾아왔던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상 구간이 짧아졌어요. 역시 시장의 그 변화 주기도 20년, 21년 동안에 급등했다가 네. 22년, 23년 또 급락하다가 그러니까 급등 급락만 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가 상승세로 전환되는데 다만 23년 하반기나 혹은 24년에 상승세로 접어들어도 이렇게 20년, 21년의 경험한 그런 대세 상승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잔잔한 상승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네. 2018년에 있었던 네. 그런 정도의 상승세.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왜요라고 이제 질문을 너무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드리 그냥 왜요로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안 주시면 저 혼자 얘기하면 더 이상하고. 그렇죠. 예. 재밌습니다. 지금. 그래요? 저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 PD님이 와서 질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기준금리를 이제 계속 인상해 오던 23년 중반까지 이 시기가 지나고 네. 중반부터 23년 하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 하더라도 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인하할 거다. 곧 일어날 거라고 기대해요. 미국은요, 페드워치 상에서는 9월부터 금리 인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기대가 시장에 반영이 되죠. 네. 그래서 시중금리가 의외로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근데 시중금리로 봤을 때 네. 22년이 가장 높았고 네. 23년은 그거보단 떨어져요. 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금리예요. 네. 높은 금리지만 떨어져줘요. 전 떨어지는 구간에 시장에서 자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나가는 거예요. 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여력이 있는 사람. 네.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놓은 사람. 5천억. 5천억 저축했던 사람. 이제 돈을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부터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또 한 가지의 움직임이 잘 아시겠지만 포모 현상인 거죠. 네. Fear of missing out.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21년에 대세 상승하는 그 기회를 놓친 그 상승하는 그것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런 포모 현상이 또 있기 때문에 최근 경험을 그걸 했기 때문에 역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근거는 포모 현상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데 꿈틀대고 있는데 이 기회를 내가 영영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로 의외로 매수 심리가 플러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100 밑에 있었지만 100을 초과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 그 보급률이 그러니까 분양 공급률이 많이 줄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매수 심리가 낮다는 것을 이미 건설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매수 심리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면 분양 물량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매수 심리가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은
뭐 추가적으로 안 쌓일 수도 있다. 오히려 분양이 잘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제가 3분기, 4분기라고 정해놓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네. 충분히 해소되는 구간을 만날 때 제 이야기의 요점은 그겁니다. 항상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소되는 것을 관찰하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네. 항상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그런 지점을 굳이 가늠해 본다면 23년 4분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였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조적인 면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에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네. 뭐냐면 새로운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가격은 내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원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변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예. 차이가 나니까 네. 사실 내가 굳이 이걸 분양받을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흥미롭게도 지금 왜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하냐면 네. 이 분양가를 더 내릴 수 없어요. 네. 이미 땅도 그 가격에 사놨고 네.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분양가는 오히려 계속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이 주변의 가격이 예. 충분히 오르거나 네. 아니면 이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네. 이 미분양이 그러니까 분양하기 잘 되긴 힘들다. 네. 또 하나 뭐냐면 네. 흥미로운 건 네. 지금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잘 되는 거를 시장이 어려울 때 했어요. 네. 남은 거는 뭐냐면 나쁜 겁니다. 나쁜 것만 남았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분양벌을 보실 때 이제 가격과 위치가 메리트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주변의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 한. 네. 그 미분양은요, 그래서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인 거예요. 네. 이상한 데 땅 사놓고 네. 거기를 분양하는데 심지어 높아 가격이. 어떻게 그걸 분양받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분양시장은 물론 지금 그래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네. 투자나 투기 세력을 여기서 투입시킨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투자나 투기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분양권을 중간에 예. 팔아서 나 엑시트하지. 끝까지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누적되면서 더 문제를 심각하게 할 거고요.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법 중에서 실거주 요건의 법을 안 풀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가 계속 들어올 수 없어요. 예. 물론 뭐 총선이 뭐 다르게 예.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좀 다른 의견인데 올해 오히려 연말에는 제가 이제 미분양의 최대 수를 11만 가구를 보고 있는데 예측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올해 연말에는 11만 가구까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특히 분양 시장은 가격과 위치가 중요한데 그럼요. 이제는 좀 쭉정이만 남았다. 네. 아, 네. 그래서 부동산 PF가 문제인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거의 막 50조, 60조가 들어오는데 네.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분양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청해 듣다 보니까 그 판단 기준은 매우 유사한데 그 미분양 주택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전제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다시 더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은 뭐 저도 틀릴 수 있고, 뭐 당연히 위원님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수님은 그 근거를 뭐냐면 수요에 두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저는 사실 공급을 말씀드린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네, 네. 예를 들어서 결과의 측면이 아니라 이제 분석의 툴을 이제 수요가 좋아지면서 네. 분양 잘 될 거다. 네. 저는 사실 공급층에 문제가 있다. 네. 공급이 오히려 수요보다 많아져서. 네. 사실 이거는 근데 결과는 봐야겠죠. 예, 그럼요. 결과를 보셔야 밥 되는데. 내기? 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연말에 미분양 주택이 뭐 저는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보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수요인데, 네. 수요가 반등하지 않으면 네. 역시 분양률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분양이 그러니까 안 되고. 미분양 주택이 추가적으로 쌓이지 않는. 근데 아까 전제하신 것처럼 사실 미분양 주택 자체는 네. 그리고 시장은 실제로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는 그런 방향성 맞아요. 맞습니다.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분양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제품이 창고에서 안 팔리고 쌓이는데 이 제품 가격이 어떻게 오릅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럼요. 너무나 그런 기준은 좋은데 네. 이제는 예측이 좀 그러네요. 저희가 다른 거죠. 예. 너무 좋고요. 어떤 견지를 여러분 잘 균형점을 찾으셔서 그럼요. 판단하시면 좋겠고, 네, 네. 제 채널에서 항상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월 말에 네. 미분양 주택 통계가 국토교통부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럼 즉시 분석을 해드려요. 오, 항상 나옴과 동시에. 그렇구나. 예. 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즉시 분석합니다. 오.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와. 눈 비비고 시작하다가 한 10분쯤 말씀드리면 깨요. 그러면 또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게 제가 애널리스트 때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네. 새벽에 실적 나오면 네. 막 정리해서 보고하고 맞아요. 그리고 미분양 호텔 나오면 막 계속 클릭하고 그거 빨리 맞아요. 내고 빨리 내려고 막 하고 맞아요. 막 네. 이게 똑같은 일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대상이 다른 거죠. 저는 그렇죠. 펀드 매니저한테 했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한테 네. 교수님 하고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 이제 하나의 요지를 모은다면 어쨌든 제가 진행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하나로 모은다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말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인가 네. 아니면 정말 해소될 것인가 라는 것을 관찰하시면서 내 집 마련 의사결정을 맞습니다. 판단하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약적으로 그 네. 결론은 도출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다만 계속 미분양 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 아니다, 이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 관전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여기다 이 권투 글러브 같은 거 꽉 붙이는 거 아마 한번 그렇게 해주시죠. 우리 PD님이 하실 겁니다.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얻어맞고 있을 겁니다. 네. 아니 예. 이게 둘이 이렇게 꽝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매일경제신문에 예. 그 우리 매경 머니쇼 하잖아요. 네, 네. 그거 딱 주관하시는 담당 국장님 노영우 국장님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되게 친하게 지내요. 네.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 왔는데 모닝 커피를 남자 둘이서 막 네. 하고 왔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데이터.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훌륭한 이코노미스트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직접 만지는 사람,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 사람, 네. 직접 글을 쓰는 사람. 네. 그렇지 않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혹은 뭐 그 보도되어 있는 기사를 스크랩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만지는 과정에서 체화된 그 숫자 하나에 담긴 의미가 맞습니다. 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양 주택 통계를 볼 때도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물론 공급 사이드의 분석과 수요 사이드의 분석을 통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전망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직접 데이터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네. 또 2주에 한 번꼴로 이 부동산 리포트를 내주시면서 네. 얼마나 그 안에 그 텍신널리지라고 하죠. 그 한국어 생각이 안 나요. 이 텍신널리지가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정말 그 인사이트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말씀 속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계속 미분양 아파트 어떻게 될까 이러고 다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온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고 데이터를 만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게 안 는다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교수님 유튜브 나가야지.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한 상황에서 나오면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뉴스 막 클리핑 할 거예요. 예.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 요즘 얘기하네. 요거 하면 재밌겠네. 네. 사실 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레포트를 쓰고 제가 숫자를 분석하니까 이런 자리가 있든 없든 맨날 그런 고민이에요. 자고 일어나서도 고민하고 집값 어떻게 될지, 공급 어떻게 되는 거, 건설사들은 요즘 어떤가, 밥 먹으면서도 고민하고, 거기다 요즘 저 이제 더 할 일 없어졌잖아요. 더 형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완전 더 형식적으로 보면. 뭐 출근하고 이러지 않아야 되니까 물론 사무실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더 고민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더 많이 고민해서 예. 그런 고민의 결과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같이 나누고 이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자리였고요. 네. 이렇게 저도 대담을 좀 추구하는데 네. 실제 대담이 막 이렇게 원활하게 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또 독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으니까 네. 초대했으면 그분 말씀을 듣자 약간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 아실 게 뭐냐면 진행자분이 네. 혹시나 진행자분이 계속 정해진 질문을 하고 답변하면 여러분들 맨날 똑같은 답변만 듣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대화하면서 새로운 얘기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뭐 챌린징도 있고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적어서 나중에 또 분석하기도 하고 이런 예. 게 필요한 거지. 예. 정해진 답변 다 Q&A 저희 오늘 그게 없었잖아요. 네. Q&A 하고 뭐 방송 가서 나고 이러면 저도 발전이 없고 여러분들도 맨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확증 편향이 생깁니다. 네. 확증 편향이 생기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았으면 좋겠다. 아. 그게 특히 경제에서요. 예. 정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제는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악유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정보의 전달자만 있어요. 아. 그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운 거. 유튜브도 다 그런 식이에요. 예. 예. 좋은 말씀이시고. 요즘 시장 어떻게 됐어요? 아, 미국 시장 얼마나 올랐습니다. 뭐 테슬라 얼마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중요한 겁니까? 맞아요. 맞아요. 테슬라를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서로 나와서 예. 논쟁을 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자가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해야죠. 네네. 경제가 훨씬 더 필요한데.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아쉬워. 네. 저는 그걸 추구하고 있고요.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많은 방송이나 채널에 출연을 하지만 네. 그런 뭔가 크리티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거의 없죠. 뻔한 질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추구하는 게 대담이고 뭐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한번 충돌이 있다면 또 충돌점을 찾고 거기서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더 도출하는 게 맞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저도 역시 혹여나 이쪽 데이터만 보고 저 스스로 확증 편향이 되어 있다면 또 다시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가운데로 올 수 있게 또 도와주는 자리가 된 것 같고.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교수님 뵈도 너무 너무 좋고 자주 불러주세요. 다음엔 더 싸워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말 진검승부. 그대로 네. 예, 진짜 한번 그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집이 온다 책 우리 이광수 위원님의 생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광순의 복덕방 매월 2번 무료로 리포트를 발송해 드리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미 신청 들어갔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